균이라고요. 물리치료사 지금 30년 차입니다. 7학번입니다. 오랫동안 치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MDT를 접한 지는 1995년도에 대전에서 그때 당시로 그 레오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국제 강사 라이선스 있으신 분이 한국으로 초빙을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MDT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운동치료를 저희 환자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이제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장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주지 않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운동치료가 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불모지였죠. 그리고 원장님들도 운동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또 물리치료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른 운동보다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그 매뉴얼 치료에 많이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시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도 운동치료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하던 시절이어서 한 16년 전이니까 운동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배운 이론대로 아랭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그리고 자세,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MDT 컨셉에 보면 그런 것들 중에서 한 1년 정도 일단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장비를 제 사비로 구입을 해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마다 세팅을 해서 그걸 한 지금 15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제가 대전에 이제 노원 정형외과라고 지금 한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MDT 장비가 세팅되어 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도수 치료하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MDT는 뭐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MD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 매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트가 아니고 이제 메디컬 엑서사이즈 세라피 해가지고 의학적 운동 치료.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95년도부터 알려졌지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안산일대학의 구이서 교수님께서 현직에 있을 때 독일 전시회 가가지고 그런 운동 장비 컨셉을 보고 학교에 세팅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95년도부터인가, 지금 연수로는 한 15년 지났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치료가 지금은 이제 의사분들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에 대한 중요성 설명을 많이 하고, 또 방송에 보면 방송에 그런 패널로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전부 다 운동치료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운동치료 컨셉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사실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물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슬링도 공부해보고 또 재활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PNF 패턴, 보이타, 보바스 패턴을 적용해서 매뉴얼 치료를 많이 해봤지만, MDT가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일단 제일 좋은 것은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딜롬의 10RM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환자가 10번씩 3번 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그 무게를 측정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개념을 근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썼지만, MDT는 통증이 있는 단계부터 일단 운동을 적용한다는 게 좀 생소했던 그런 개념이었고요. 처음에는 의학의 생각이 왜 아픈데 운동을 가능할까? 그리고 환자분들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통증이 있는 단계부터, 그리고 이 환자가 그런 어떤 페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 두려움을 없애가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킨다는 건 그 장점이 MDT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MDT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그거예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통해서 대부분 통증이 있으면 근력 약화가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프기 전 상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아프기 전 상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프기 전보다 어떻게 더 우리 근육이라든지 조인트의 기능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MDT는.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는 1967년도부터 이미 노르웨이나 벨기에에서는 보험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이미 16년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그 강사님, 레오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1시간 동안 운동 치료할 때 그 개인들이 그 의료기관에 물리치료 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한 8만 5천 원 정도 됐었대요. 그 중에 3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7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30%는 자부담이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도수치료나 이런 충격파, 그 실손보험 적용돼서 받는 비급여 치료 개념이랑 그때랑 비슷했었어요. 대신 우리는 이제 사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공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보다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늘었겠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 유럽의 평균 연봉이 지금씩 한 7만 불 정도? 근데 지금은 거의 한 9만 불에서 10만 불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자가 저희하고 좀 뭐 틀리긴 하지만 센터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사환제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경험을 쌓고 본인이 공부해서 석사 따면 센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용적으로는 센터에 소속돼서 본인이 환자를 본 만큼 저희 도수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런 인센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환자를 10명을 보면 10명에 대한 그 인풋의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이 반을 가져가고 반은 치료사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영상을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치료사 한 분이 하루에 많이 볼 때는 40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1인당 8만 5천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물론 매뉴얼 치료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급성 환자들이 왔을 때는 보통 3회 정도는 그 당시에도 매뉴얼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주로 쓰는 매뉴얼 그런 방법은 OMPT에 근거한 스트리핑, 그리고 안 그러면 스트로킹, 그리고 뭐 컴펜세이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아봤는데 전에 탐 선생 오셨을 때 교육했을 때도 스트리핑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전에 네오 선생 같은 경우도 스트리핑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 전에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시는 탐 선생 CRT나 MET 개념하고 예전에 제가 16년 전에 공부했던 MET 개념은 좀 달라요. 다른 건 뭐냐면 16년 전에 MET 개념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평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치료 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코디네이션 운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횟수, 그리고 계산 방법, 그리고 뭐 조인트 스테빌라이징, 조인트 모빌라이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 방법, 그다음에 뭐 세션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슬이나 텐던을 적용하는 뭐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엔두런스 스트렝스, 그다음에 스트렝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툴이 다 있었거든요. 그 도표가 다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컴퓨터에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인 이론 개념하고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저희 기구를 다 사용해 보려면 저희가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사실 노원장의 그 운동센터 운동치료 실장인 우리 한가람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저는 사실 도수치료를 지금 많이 시중을 하고 운동치료는 다 맡기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운동치료는 저보다 훨씬 더 트레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소식 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예전에는 이제 그 교육을 가면 어차피 치료사들도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적으로 보면은 저희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아요. 허리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뭐 물리치료사들 손목 아픈 건 기본이잖아요. 어깨 아픈 것도 기본이고 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가끔 이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어디가 아프신지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치료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장비를 활용을 해서 치료사 본인 몸이 좋아지면 환자들한테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한 가지 경험 말씀드리자면 군 생활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물론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됐지만 발목을 접질렸거든요. 왼쪽 발목을 스프레이를 입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통증은 사라졌기 때문에 캐스팅 오프하고 나서 뭐 축구하다 뺐었는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한 10년, 15년이 됐는데도 발목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불안정성 그런 증상도 보이고 수영을 하면은 발차기가 힘들어요. 한 10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30분을 걸으면 발이 쥐가 나요. 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허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허리 엑스레이도 다 찍어보고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군대 있을 때 발목을 접질린 뒤로 발목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지플렉서나 플란타플렉서 근육들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16년 전에 MET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내 도지플렉서 근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 봤는데 간단하게 도지플렉서 1km 걸어가지고 건측이 한 80번 정도를 했는데 환측은 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15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근육은 하나도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면 OP하고 나셔서 그 운동하기 전에 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환자들 상태를 보면
아트로피가 많이 심해져 있죠. 위크리스도 많이 심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발목에다가 제가 MBT를 적용해서 2달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정상이 된 뒤부터는 지금까지 16년이 흘렀어도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 오른쪽 어깨도 볼륨을 치다가 럽차가 와가지고 회전이 더 차고 와가지고 사실 뒤쪽으로 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숄더에다가 적용해서 이제 좋아지고 저도 예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자목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일자목 개선이 되고 지금도 작년에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봤지만 C커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운동치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기능 개선이 되고 나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MBT의 주 장점은 결국은 점진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툴이 없다면 이 사람이 뭐 1kg 가지고 처음에는 80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2kg 가지고 몇 번 운동을 시킬까 사실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탐 선생님의 방법은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30번에 반복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뭐냐면 이제 쉽게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환자의 의지다, 의지. 인지적 재활치료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통증에 대해서 인지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사도 환자의 통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하자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그 기본 반복수가 최소한 30번씩 3번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하면 빨리 운동을 적용할 수 있고 환자도 그 운동에 참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수치료하고 매뉴얼 테라피하고 운동치료의 차이점은 환자가 참여를 유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참여해서 스스로 운동을 이끌어내면 그 이펙트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뭐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적으로 결국은 운동을 환자한테 잘 적용하고 치료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환자한테 충분히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그 환자가 운동했을 때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으로 자 이거 30번씩 그냥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뭐 브레이크 타임 주고 이렇게 운동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게 탐 선생님의 이론이거든요. 환자도 충분히 운동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무슨 목적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 그냥 운동을 시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희 치료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운동을 해서 조인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근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 걸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운동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 병원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제 환자들은 거의 100% 운동을 제가 시키지만 저 운동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이제 교육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요. 환자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뭐냐면 충분히 치료사가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왜 이 운동이 당신한테 필요한지를 설명을 못했고 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운동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보통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구축이 돼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뭐 바른운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세팅된 병원에 가서 그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예전에 교육할 때 가면 뭐냐면 환자가 운동하고 너무 아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패시브로 밀어붙이거든요. 무조건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A라는 사람은 그걸 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핀잔 주듯이 하니까 환자들은 억지로 막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집에 와서는 더 아프게 되고 때로는 너무 과하다 보니까 도움수를 유발해가지고 그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 결국 이제 MBT의 장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낮은 부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용량 저강도 운동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운동할 때 통증이 유발되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VAS 코드를 통증 분류할 때 보통 0단계나 1단계나 2단계까지 그 단계 안에서 운동을 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숄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치료사들도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치료를. 특히 프로인 숄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핀지 환자라든지 안 그러면 럽처가 되어 있거나 티어 환자들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의 어깨 환자들은 제가 거의 전담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어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치료했을 때 운동을 처방하고 치료했을 때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담선 치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숄더 환자가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운동했을 때 이펙트는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동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MBTI의 기초 평가 방법은 보통 우리가 얀다 선생님의 그 룰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뭐 어퍼 크루시에이트 신드롬, 뭐 로어 크루시에이트 신드롬을 따져서 결국은 뭐 타이트된 근육과 그다음에 렌스된 근육을 어떻게 운동시킬 것인가. 보통 요즘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는 타이트된 것을 그냥 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근력 평가를 해보고 EMG를 해보니까 그런 쇼팅닝 머슬들도 다 위크가 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근육들은 오래 수축돼 있어도 위크가 와요. 그리고 늘어났어도 위크가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운동 치료가 특히 뭐 캐나다나 미국 혹시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도수 치료보다는 운동 치료가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운동을 1시간 동안 해서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근육의 기능, 그다음에 텐던의 기능, 그다음에 조인트의 기능,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이걸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돼 있고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MBT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분명히 환자들은 운동을 일단 시작하면 이 환자가 치료사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10회 이상 이끌어지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거죠. 안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정말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제가 실제적으로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이분이 저를 찾아올 때는 우리들 병원을 자녀분들이 모시고 갔는데 협착증이 심하지만 수술할 수는 없고 연세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76세였거든요. 거기서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날리는 한마디 때문에 운동 치료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 바람에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보령에 근무할 텐데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병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가시고 운동 치료 방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어떤 운동 치료 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저희 MBC가 세팅돼 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1년 동안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 드셔가지고 골반에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는 이렇게 걷잖아요. 뒤로 허리 제낀 상태에서. 근데 그분이 많이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슈파인에 누운 상태에서 닐링 자세에서 허리를 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치료하니까 허리가 펴지고 허리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매일 오셔가지고 1시간씩 운동하고 가셨어요. 오로지 운동만. 뭐 다른 걱정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예전에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운동을 한다고 근력이 향상되거나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운동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근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해야 근력 스트렝스닝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롭게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저강도 고반복 운동도 충분히 근력 향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저강도 고반복 운동이 충분히 육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력만 잡아주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근력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MBTI에 대한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MBTI 기본 컨셉은 고반복, 그러니까 저강도 고용량 운법이다. 그리고 점진적인 운동 방법이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다. 방법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컨셉에 대해서 사실 효과라든지 보면은 이제 근육에 대한 도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원 RM은 뭐냐면 원 리피티션 맥시멈 해가지고 우리가 원 리지스턴스 맥시멈에서 어떤 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반복수를 가지고 정합니다. 이 환자가 500개를 가지고 몇 번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따져서 이 사람한테 원 RM에 60%를 할 거냐, 원 RM에 70%를 할 거냐, 원 RM에 50%를 할 거냐. 보통은 텐더나이티스나 안 그러면 텐더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페인이 있거나 원 RM에 40%, 50% 운동을 처방을 하고 그 단계가 지나가서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원 RM에 60% 운동, 그 다음에 원 RM에 70% 운동.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운동, 치료실 안에서 처방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원 RM에 70% 운동입니다. 나머지 원 RM에 80% 운동은 이제 자가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PTS 가서 할 수 있는 운동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70%까지 가는데 보통 MBTI 설명하는 거 뭐냐면 10% 레벨 업을 하는데 보통 걸리는 기간이 보통 이제 5회 정도 운동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세션이 보통 5회 후 그다음에 재측정, 5회 후 재측정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건 근육을 처방할 때. 그다음에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툴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보통 25회에서 40회 정도 조인트 모빌라이징 운동을 해야 이펙트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은 30초. 마찬가지로 조인트 스테빌라이제이션도
25에서 40대 4회.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3세트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징이나 코디네이션이나 모빌라이징은 무조건 쉬는 시간은 30초.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인트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숄더 환자든 펠빅 환자든 페인이 있으면 동반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환자에게서 보통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ROM 추진할 때 보면은 컴펜세이션 나오잖아요. 결국은 컴펜세이션 나오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NF 패턴과 비슷해요. 우리가 억제할 부분을 억제하고 촉진할 부분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인데 운동치료 방법으로 그걸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촉진하는 것은 뭔 방법을 쓰냐면 딜로딩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딜로딩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냐면 디덕트 로딩의 합성어인데요. 디덕트는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언로딩, 그 다음에 딜로딩, 그 다음에 로딩. 그 중간이 디덕트 로딩이라는 거죠. 언로딩은 아예 부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 부하를 가끔 운동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체 무게를 없앨 것이냐, 안 그러면 팔 무게를 없앨 것이냐. 팔 무게가 만약에 3kg다 치면 우리가 웨이트를 3kg 달아서 에비덕션을 시키게 되면 이건 언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 예를 들어서 100g부터 2.9kg까지 쓰게 되면 이건 디덕트 로딩이, 딜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컴패션이 있을 때 환자들한테 어떤 각도를 주고 어떤 도와준다는 개념의 운동을 시키는데 그게 디덕트 로딩인데 예를 들어서 1.5kg 그 기준은 뭐냐면 어덕션을 할 수 있는 웨이트의 그러니까 원하려면 60% 그러면 최소 30% 반복인데 30번을 내가 1.5kg 가지고 했을 때 그거를 3번 정도 했을 때 나의 어덕터 머슬에 퍼티그가 오면 그게 나한테 맞는 딜로딩 A 리덕션이 된다는 거죠. 이 딜로딩 A 리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 환자분들은 페인이 있거나 어떤 그 조인트에 기능 부정이 있으면 다 컴펜세이션이 나오거든요. 그 컴펜세이션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디덕트 로딩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무릎 관절에 쓸 거냐, 안 그러면 힙 관절에 쓸 거냐, 안 그러면 숄더에 쓸 거냐, 여러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할 때 결국은 페인이나 이런 어떤 컴펜세이션이 아니고 퍼티그가 왔을 때 멈추는 거. 결국은 퍼티그는 뭐냐면 근육의 떨림이거든요. 근육의 떨림이거나 속도가 변할 때 그때를 정확하게 스톱을 해야만이 정확한 근육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짧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졸리죠? 그래서 보면 1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레오 선생이 본인의 샵 영상을 그 96년도에 저희 같이 근무했던 팀이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그 레오 선생이 직접 운영했던 그 샵을 촬영을 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16년 전 모습이에요. 노르웨이 샵 센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비슷한 장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16년 전에. 그래서 보드에는 그 환자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이 그때 당시로는 이제 컴퓨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무게 다 계산돼서 다 나오고 그 무게를 가지고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운동할 차트지를 가지고 와서 장비 옆에 놓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몇 킬로, 높이는 얼마, 헤이트는 얼마 그게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96년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숄더 환자분이신데 숄더 플렉션 익스텐션 하시는데 저걸 가지고 세팅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세팅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물리치료사 하는 역할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세팅을 해주고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하루에 40명 정도를 본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기준이 1시간에 5명이래요. 혼자. 운동치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1시간에 5명이면 그 당시로 85,000원이면 1시간에 거의 45만 원 돈을 버는 거죠. 혼자.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스파인 코디네이션하고 숄더 플렉션 익스텐션하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세가 잘 되는지 안 되지만 물리치료사는 슈퍼바이저면서 자세를 봐주고 편하게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받는 1시간 동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매뉴얼 세라피에는 배제된 상태. 오로지 운동치료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운동치료를 하다 보니까 별로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유럽은.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셔널 운동들은 본인들이 이제 뭐 웰니스 센터를 가거나 가다 보니까 각자 본인이 자기가 할 운동들을 정해서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어우 야 저게 뭐 헬스클럽이지 저게 물리치료실인가 싶었었는데 사실 제가 오판했던 게 뭐였냐면 운동을 너무 처음에는 쉽게 봤어요. 왜냐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원하려면 60%를 계산하니까 30분? 대충 그냥 30분씩 시키면 안 될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500g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 100g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500g 가지고 30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도 언제 멈춰야 할 줄을 모르고 저도 언제 스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운동치료 효과가 처음에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필름통을 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채워서 또는 바카스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100g도 만들어보고 200g도 만들어보고. 근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엘보 환자들 페인 있을 때 건변성 있을 때 100g도 못 들어요. 통증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때는 맨손으로 해야 되고 장비가 없으니까. 저도 엘보를 많이 알아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100g 가지고 해보고 200g 가지고 해보고 했을 때 그 이펙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1년 후에 장비를 다 산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적으로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치료를 하는 거하고 없을 때 그냥 했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이제 유명해지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운동치료를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힙, 컨센트릭, 엑센트릭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작들은 뭐 이런 분위기랑만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따가 저희가 조금씩 실습을 해볼 거예요. 동작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미 1970년대부터 운동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이 나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젊은 사람만 운동치료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연세들이 다 80세, 어떤 분은 좀 있으면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오시잖아요. 이분 연세가 96세래요. 96세가 되신 분도 병원에 센터 가가지고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릎 아파가지고.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치료사 세팅을 해주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진국들처럼 운동치료가 빨리 좀 접목이 되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건 그거였었어요. 저도 이제 도수치료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지금 뭐 실비 적응되기 전부터 예전부터 매너세트를 해왔거든요. 일반스과 받고도 해봤는데, 좀 더 빨리 내가 물리치료사였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치료를 좀 해봤으면, 그 전에 15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줬을 텐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치료받고 가면 한 2, 3일은 괜찮은데 왜 돌아 아파져요?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운동치료 컨셉을 개발한 그 오즈바 홀튼 선생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도수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한 2, 3일은 좋대. 근데 왜 또 시간이 지나면 돌아 아파지고, 왜 더 심해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에다가 운동치료를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 나라들이 스포츠 강국이죠. 특히 동계 스포츠. 뭐 알파인 스키라든지 스피드 스케이팅, 네덜란드 엄청 강국이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운동치료를 접목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결국은 지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MBT 그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선수들이 운동 방법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 보고 그러면 저거를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7년 동안 했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60년도부터 67년도까지 고민한 거예요. 그럼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내가 무게를 어떻게 선택하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해서 여러 가지 의공학자들하고 그런 할 수 있는 바이오메카닉 그런 시스템하고 또 회사하고 또 연계해서 이런 장비들을 만들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보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도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환자들한테 폐인이 유발되기도 하고 쉽지 않구나. 그래서 환자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RM의 40%, 50%, 60%, 70%, 80% 그 구간을 그 곡선을 만드는데 결국 7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유럽에서도 이 홀튼의 그 다이어그램을 많이 운동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운동을 적용해서 운동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자면, 자, 이분은 이제 디스크 환자예요. 4-5 MRI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근데 주 증상은